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벌써 이제 평가단 문제가 28회에 왔네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가을이 왔는데 우리 시험 기간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28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발관리로 문제고, 자, 1번에 토지 이용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도심의 주변 환경이 악화되거나, 자, 도시 주변에 주변 환경이 악화되거나, 도심의 집가고 현상이 심화되면, 자, 도시의 집가고, 땅값이 비싸지면 주택 가격도 비싸지겠죠. 주택 가격도 비싸져서 도심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거고, 도심 환경이 나빠졌으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두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심화될 거다. 자, 직주 분리는 직장은 언제나 도심에 있을 거고 주거지가 분리됐다, 외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놔야죠.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도심에 야간에 이제 사람들이 자러 외곽으로 다 빠져나갈 거니까 도심이 텅 비겠죠. 그래서 주 야간에 인구 차이가 커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외곽에 침상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도시 성장이 불규칙,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현상.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 하죠. 맞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 외곽 쪽으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죠.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더라라고 나와 있고, 자, 3섹터 개발이란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1섹터를 정부라 그래요. 1섹터 개발은 정부가 직접 하는 공영 개발 같은 거고, 2섹터는 정부를 뺀, 정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공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를 민간이라 그래요. 사적 주체. 2섹터는 민간 개발이고, 3섹터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거,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을 얘기하죠. 3섹터 개발이란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인 정부 등이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해서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민간 공공 합동 개발에서 BTO, BTL 뭐 이런 방식들이 있죠.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 첫 번째 아이디어 구상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예타, 그 다음에 부지 확보, 예타, 부타라고 외웠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예타, 부타, 아이디어, 예타, 부타.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금융, 자금 융통해서 건물 지어서 마케팅, 분양하는 거죠. 만든 부동산 건물, 개발 부동산을 판매하는 걸 마케팅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7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디어, 예타, 부타. 이때 중요한 건 부지 확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이걸 확인해야죠. 자, 5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우리가 보통 토지를 개발해서 이용한다는 건 농지가 아니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지어나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토지의 이용, 개발 토지라고 하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직접 벽돌 쌓는 행위예요.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해야죠. 포함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위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오포드 학자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개발할 때 나타나는 위험은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외웠어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이건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법률에서 공법적, 사법적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고 자,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의 불확실성, 자, 수익의 악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경기 변동 등에 따른 경기 변동이라고 하니까 이 경기라고 하면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정도. 이 수요 공급의 정도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수요 공급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 활동이니까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시장 위험에 해당한다. 맞고. 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자, 토지용 계획이라는 얘기는 이건 공법적인 얘기죠. 공법적인 요인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줄인 거죠. 공법적인 규제 내용이니까. 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 우리가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대신 표현하는 거니까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고. 자, 그래서 토지용 계획 같은 공법적인 것 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던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개발 토지가 걸려들어서 뭔가 개발 사업에 지연이 됐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토지용 계획과 이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관련이니까 이런 건 다 법률적 위험이라고 봐야죠. 법시 비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론에서 위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법률적 위험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공법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자, 세 번째,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어 중 틀린 거. 자, 시장 차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수요자를 기준에 따라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눈다, 자세히 나눈다, 이걸 우리가 세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시장 차별화가 아니라 시장 세분화라고 나와야죠. 자, 시장이란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세분화예요. 세분화. 우리가 여기서 타당성 분석에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구체적인 분석 과정이 뭐냐면 암기 코드가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요자를 자세히 구분하는 것 이건 차별화가 아니라 세분화. 계속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지문이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공급 상품이 우리 공급 상품이 경쟁력이 있고 좋다라는 걸 우리 시장 수요자에게 인식시켜 주거나 각인시켜 주는 과정을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한다.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 분석. 시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요 공급과 연결돼야 돼요. 시장이란 단어에는. 자,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서 여기서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을 할 텐데 흡수율은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과거 유사 부동산의 임대율 또는 분양률 이렇게 부동산의 소비자에 얼마나 많이 흡수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흡수율이라 그래요. 흡수율을 통해서 얘의 목적은 과거에 얼마나 흡수가 잘 됐는지 부동산이 소비자를 얼마나 잘 흡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거의 흡수를 조사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거죠. 과거의 흡수율, 임대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흡수율 분석이고 주된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할지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좋은지를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역의 경제 요인을 분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 지역의 경제 요인이 인구, 고용, 소득, 행정, 교통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요인이죠.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지시성 타자 중에서 가장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분석이라고 나오면 이건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나와야죠. 자, 시장성 분석에서는 시장성이라고 한다면 개발된 부동산이 미래에 판매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이라 그래요.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해요. 개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에,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 시장성 분석에서 이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거죠.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해서 미래에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거. 자, 타당성 분석, 지시성 타자,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보죠. 민간의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민간 개발 방식은 이 섹터 개발이죠. 이 섹터 개발에 대한 거. 자, 토지 신탁형은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맡겨놓고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이 개발된 수익을 돌려받으면서 수수료를 주는 과정을 토지 신탁 개발이라 그래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형식상 신탁회사에게 양도하고 이전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을 이걸 위탁자라 그래요.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라고 하고,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이 수탁자는 수익증서를 줘요. 수익증서. 그래서 이 신탁계약이 끝나면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주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 수익증서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위탁자가 곧 수익자가 되는 거고, 이 수익증서는 거래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수익증서를 팔았으면 이 사람이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자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되거나 신탁회사가 돌려줘야 될 수익자는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위탁자. 어찌되거나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중요한 건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나와야 돼요. 양도하고 개발의 대부분을 신탁회사가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신탁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자금 조달 같은 거예요. 자금 조달.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도 하고 건축도 하고 운용도 해서 만약에 이걸 판매까지 한다면 분양도 할 거고 모든 걸 다 신탁회사가 다 처리하고 끝나면 돌려주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거죠.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거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이걸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하고 맞는 얘기고, 자, 대물 변제 방식은 대신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겠다. 공사비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 이 물건은 개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대물 변제 방식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이런 대물 변제가 아니라 이건 사업을 맡겼다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이라 그래요.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수탁 방식. 자, 대물 변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개발이 끝나면 이 공사비 대신에 부동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을 대물 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라 하고,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건축 시행이나 사업 시행을 맡겨서 개발이 끝나면 일한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 2번이 틀렸고, 상호 기술 보완 등에 필요해서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이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하고, 자, 개발 후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대요.
그래서 서로 토지 소유자는 땅을 주고 개발업자는 공사를 했을 때 이걸 모두 개발 끝나면 분양까지 해서 분양금을 모아서 서로 기여한 만큼으로 공사비를 이렇게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걸 분양금 정산 방식이라 하죠.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에 해당한다. 맞고. 자,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으니까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사업 시행자의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틀린 건 2번에. 자, 대물 변제 방식과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표현인데 이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이걸 대물 변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 하죠. 자, 5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3섹터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3섹터 개발. 즉 기반 사업 시설 같은 것들을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이지만 민간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이라 하죠. 3섹터 개발을 봤을 때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준공은 건설했다는 거죠. 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써야 되고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며 소유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다. 우리가 트랜스퍼라 그래요. 트랜스퍼. 자, 소유권이 귀속됐으니까 트랜스퍼.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자, 운영권을 인정하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운영권 나오면 오퍼레이트를 써야 되는데 인정하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을 보니까 그 시설을 국가지자체 등의 협약에 정한 기간 동안에 임차하여라고 나왔어요. 임차 임대를 리스L이라 그래요. 사용 수익하는 방식. 그러면 BTL 방식이죠. BTL 방식이고 자, 예를 보니까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건 BTL 방식으로 만들죠. 민간이 만들었어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소유권은 정부에 넘겨주고 그러면 돈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이제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도로나 터널 같은 건 BTO 방식으로 하지만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건 수익이 충분히 안 나오니까 민간이 운영은 하되 정부가 임차해서 임대료를 한 계약기간 20년 동안에 임대료를 계속 줄 테니까 임대료로 처음에 투자한 비용을 충당해라라는 얘기죠. 민간이 만들어서 소유권을 정부에게 바로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은 하되 돈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임차해서 임대료 줄 테니까 처음에 투자한 비용을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방식, BTL 방식이죠. 자, 이것과 차이로 BTO 방식은 이건 도로나 터널 같은 걸 만들 때, 즉 준공하고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해서 처음에 들어간 투자비를 모두 회수해가는 방식을 BTO 방식이죠. 이런 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통해서 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BTL, BTO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6번에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건 양호하나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하죠. 공동주택이 문제가 됐을 때 아파트가 너무 노후 불량화되었을 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죠. 이제 뭐 강남에 재건축을 한다 이런 말이 계속 돌았어요. 강남을 생각하면 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양호한데 불량화된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재건축에 따른 이제 투기가 발생하니까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정부가 또 법령을 또 강하게 시행하고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죠. 자, 수복 재개발이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구분할 때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 수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기억해놔야 돼요. 수복이라는 건 원인만 제거할 때 수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기존 시설을 확장한다, 개선한다 또는 첨가한다 이런 건 수복 재개발이 아니라 개량 재개발이라고 해야 돼요. 개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불량화 원인만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 그래요. 참가를 통하여 기존 도시의 환경을 수준을 높여 도시 기능을 높인다, 제고시키는 재개발은 이건 계량 재개발. 자, 그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가 학문적 재개발은 보전 재개발이 있고 수복 재개발이 있고 계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학문적 재개발인데, 자, 여기서 설명된 건 확장, 개선, 첨가 나오는 건 계량 재개발, 철거는 싹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거. 자, 보전 재개발은 예방 차원에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걸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 문제되는 요인만 제거하는 걸 수복 재개발이라 하죠. 자, 5번 보니까 보전 재개발이 나왔네요. 보전 재개발은 노불량화의 진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이라 해요. 얘가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지문이죠.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자, 3번 보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냥 열악하고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냥 밀집했대요.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그냥 열악하고 그냥 밀집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 도시가 그러니까 너무 도시는 개발된 토지인데 시간이 지나서 열악해지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대요. 그럼 도시를 다시 개발해야죠. 도시를 다시 재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걸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도시 재개발,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그냥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 기반 사업에서 양호 한 대 아파트만 노후화되어서 개발하는 것을 재건축, 그냥 열악하고 밀집되었을 때 도시 환경 개선하는 걸 재개발,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정비 기반 사업에서 세 가지, 여기에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열악하고 그냥 밀집하면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양호한데 아파트만 문제가 됐다, 공동주택만 문제가 됐다, 이걸 재건축 사업, 이렇게 정비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4번에 공용개발 방식은 정부가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하는 방식을 공용개발이라 그래요. 1섹터 개발이죠. 이거에서 중요한 건 주로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정부가 처음부터 농지 등을 매입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걸, 이런 걸 공용개발이라 하죠. 자, 부동산의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 공용개발은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에 해당되죠. 직접 개입이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했으니까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직접 개입을 얘기하죠. 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개발 사업과 관련되었을 때 공용 개발이 있는데 주로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시 우리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이죠. 도시 개발 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중요했었죠. 자, 공용 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예전에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던 건 주로 환지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환지가 나오면 이건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재분배하는 방식. 중요한 내용이죠. 수용 방식으로 공용 개발,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자, 7번에 부동산 관리와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적합성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유대성이죠. 유대성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거용은 유대성, 그 다음에 상업용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매상고, 수익성이나 매상고가 중요하고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 공업용은 그 공장과 적합한 임차인이 들어가야죠. 적합성이 중요하고 이렇게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주거용은 유대성, 상업용은 수익성, 매상고 또는 공업용은 적합성이고 자,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비율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은 조임대차죠. 조임대차, 임대료에 보험료나 세금 같은 게 모두 포함된 경우가 조임대차, 총임대차죠. 이때 상업용은 비율임대차를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업용은 순수한 임대료만 제시하는 순임대차 계약을 주로 체결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은 조임대차, 그 다음에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놔야죠. 임차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비율임대차라고 하죠. 우리가 비율임대료, 비율임대차에서 임대료를 한번 계산하는 걸 보면 임대료에는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수익이 원래 정했던 계약했을 때 기존 손익분기점보다 넘어서면 이 넘어선 만큼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더 받겠다. 여기에 추가 임대료가 있죠. 이때 추가 임대료는 원래 계약했던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을 때 넘어선 비율의 일정 비율만큼 이 추가 임대료가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비율임대차에서 임대료를 정할 때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결정된다는 거.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 2번 나왔죠. 30회와 31회 최근에.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비율임대차. 자, 인근 지역 변화에 따라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장성이 감퇴 등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내용연수, 나이를 얘기할 때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에 해당한다. 맞죠? 경제적 나오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이라고 나오면 항상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시장성이 낮아진 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감가를 우리가 경제적 감가, 이럴 때 건물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라 그래요. 자, 건물의 내용연수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법적 내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이렇게 있어요. 법, 물경기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건물의 내용연수, 건물의 나이를 구분할 때 이 법적 내용연수는 세법상의 나이예요. 세법상의 나이를 얘기하고 물리적 내용연수는 눈에 보이는 나이니까 건물의 노후, 마모, 파손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물의 버팀연수를 물리적 내용연수라 하고 버팀연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이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보다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가 허름해도 강남에 있으면 굉장히 비싸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상가 같은 것도. 근데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저기 시골 지방에 있으면 돈을 못 벌고 가치가 낮죠.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돈 버는 것도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기능적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를 결정할 때 내부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설계, 설비 등이 있어요. 이런 건 부동산의 기능과 관련돼 있으니까 기능적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요인 등이 돼요. 그래서 법, 물, 경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경제적 내용연수죠. 돈을 벌 수 있는 건 외부 환경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쨌거나 외부 지역, 인근 지역 변화에 따른 시장성 감퇴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맞고 자,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한다면 눈에 보일 때 유용성이 가장 높다, 활용성이 높다는 건 마모나 파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단계니까 이건 안정 단계가 아니라 처음에 신축 단계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우리가
전 개발 단계가 있어요. 개발 전 단계, 땅만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신축 단계, 건물이 지어진 신축되는 단계를 신축 단계. 그럼 완전 새 걸로 있는 단계죠. 신축 단계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임차인이 충분히 들어가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를 안정 단계. 더 지나면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노후 단계, 완전 이제 쓸모 없어지는 단계가 폐물 단계. 그래서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장 완성돼 있는, 즉 마모 파손이 전혀 안 되고 새 걸로만 돼 있는 단계를 신축 단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건 안정 단계죠. 자, 그래서 안정 단계가 아니라 신축 단계라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옳은 건 4번 되겠네요. 자, 8번에 포피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거니까, 자, 포피 믹스에서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재판가유 이렇게 외웠으니까, 자, 제품, 프로덕트, 4개의 P로 시작되는 거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우리가 줄여서 판촉이라고 하는 거, 프로모션,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플레이스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니까 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전략이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죠. 이때 포피 믹스가 재판가유 있다라는 거 암기해놔야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는 아이다 원리를 사용하여서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고,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을 관계 마케팅, 장기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 마케팅이라 하죠. 자, 마케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만 하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잘 정리해 놔야 되겠죠. 자, 9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혼합관리 방식은, 자,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가관리, 그 다음에 전문회사에게 맡기는 거, 위탁관리. 부동산을 위탁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 그래요. 자산관리회사에게 부동산을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이걸 위탁관리. 자, 그 다음에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에 합쳐가지고 필요한 것만 내가 직접 하고 나머지를 다 맡겨서 하겠다. 혼합관리가 있죠. 자,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야죠. 같이 하다 보니까 책임을 서로 떠미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가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탁관리라고 해야죠. 위탁관리 또는 간접관리 방식이라고. 자, 대형 건물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다, 유용하다. 대형 건물이니까 직접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문회사에게 맡겨야 되니까 위탁관리가 어울릴 거고. 자, 3번 꼭 외워놔야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 또는 여기에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을 개선해 나가는 건, 이건 부동산을 관리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가 있는데, 이 2개에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하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외워놔야 돼요.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경계 측량과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을 개선해 나가는 거, 이건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맞죠? 자, 전문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기밀 유지에 유리한 것, 기밀 보안에 유리한 것, 이건 자가 관리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기밀이 노출되지 않는데 유리하겠죠. 자,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 결정, 투자 의사를 결정하겠다. 포트폴리오 관리하겠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분산 투자 위험 관리.
다 투자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이 투자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 이건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라고 해야 돼요. 자산 관리. 우리가 자산 관리는 보통 경제적 관리에 해당되고 시설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옳은 건 3번. 이 두 개 얘는 꼭 기억해 놔야 되는 예고. 자, 10번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데,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겠다. 공급자가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전략, 이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 하죠. 일련의 활동을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이다. 여기의 전략에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포피 믹스 전략이 있는 거 시장 점유 마케팅. 자, 포지셔닝 전략이란, 이 포지셔닝은 차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어 기억해놔야죠. 포지셔닝, 차별화. 차별화. 그러니까 STP에서 이 S는 세분화를 얘기하고 수요자를 자세히 나눠서 세분화해서 그 중에서 타겟팅을 잡는 거예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그 표적 시장에서 이 포지셔닝을 얘기하는데 이건 차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화. 이 표적 시장에게 우리 물건이 좋다라는 걸 차별화시켜서 인식시키거나 각인시키는 과정을 차별화라 그래요. 그래서 STP 전략을 세표차라고 외웠죠. 포피믹스는 재판가유 이렇게 암기했었고. 자, 포지셔닝 전략, 차별화 전략은 공급자가 개발 상품을 다른 경쟁자의 공급 상품과, 자, 개발 상품 또는 공급 상품, 개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차별화 두겠다라는 것을 차별화. 세분화는 수요자를 자세히 나누는 걸 세분화라 하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발 상품, 공급 상품, 개발 부동산을 얘기하죠. 이거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다. 맞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고객 점유율 마케팅. 고객은 소비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이때 원리는 아이다 원리죠. 이 아이다 원리는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한 과정의 심리적 과정을 잘 판단하여서 그에 맞는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는 마케팅 맞춤 전략을 취하겠다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아이다 원리예요.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맞는 얘기죠. 자, 고객은 소비자 중심이고 아이다 원리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아이다 원리는 심리의 각 단계의 맞춤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걸 얘기하고, 자, 위치, 방향,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동산의 경우,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축 가격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 자, 가격을 신축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자재로 만든 아파트라도 층수에 따라서 또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팔겠다. 이걸 신축 가격 전략.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나누면 시가 전략이 있고, 시가 전략. 이건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같은 아파트, 같은 자재로 만든 아파트라도 위치나 방향, 층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팔겠다. 신축 가격 전략. 싸게 팔겠다. 저가 전략. 비싸게 팔겠다. 고가 전략. 이렇게 되겠죠. 빠르게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빨리 팔기 위한 것이 저가 전략이고, 우리 제품이 월등히 우월하거나 독점력이 있을 때는 비싸게 팔아도 되겠죠. 자, 시장 가격, 남들이 파는 가격과 비슷하게 파는 건 시가 전략, 싸게 파는 거, 비싸게 파는 거, 다르게 같은 자재로 만들었지만 위치층에 따라서 다르게 판매하는 걸 신축 가격 전략. 자, 관계 마케팅은 즉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물건을 계속 팔아나가겠다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 하죠. 관계를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인식하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식하여 제품의 판매 효과를 극대화시킨 전략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 지속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마케팅 전략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봤어요.
즉 개발관리론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기본적으로 암기만 해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4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개발관리론이 좀 쉽게 접근된다고 무조건 맞겠다고 너무 깊은 데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만 딱 암기해놔서 기본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